네,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 이슈 살펴보고 내일장의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밤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저도 정말 대표님과 얘기하면서 많이 배우고도 있고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는 좀 흐름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세 가지 이슈 선정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어디에 좀 초점을 두고 봐야 되는지 약간 시장의 관전 포인트 그리고 나아가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짤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도 세 가지 선정한 이슈 중에 먼저 3위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대준 대표가 선정한 3위 베스트 3 이슈는요. 네, 11일 미 8월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입니다. 시장 영향력까지도 저희가 점검을 해야겠죠. 자, 지난주에는 고용 데이터가 나왔고 이번 물가지표가 지금 9월 FOMC 이전에 나오는 마지막 공식적인 물가 데이터가 될 텐데 아무래도 영향력이 크겠죠? 우리가 중요한 CPI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네. 주식 투자 정말 힘들죠. 그렇죠. 요즘 유독 힘듭니다. 제가 주변에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최근 장이 힘들다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가격대가 8만 원 전후 가격입니다. 최근 가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2021년, 20년 이때 8만 원 전후 가격에서 가장 많이 주식을 샀던 종목이 삼성전자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넘어가면서 이제 9만 원을 가나 10만 원을 가나 이제부터 올라가는 가격만큼 나의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불과 한 달여 만에 7만 원이 깨지고 6만 7천 원까지 왔어요.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서 이 주식이 왜 빠졌는가를 알게 되면 언제 올라갈지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 왜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삼성전자 근데 빠진 날을 더 많이 봐서 이제 이유를 생각하기도 좀 힘들기는 하거든요, 솔직히. 외국인이 팔아서 빠진 이유도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최근 한 10거래일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주가 하락을 했죠. 종합주가 지수보다도 더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빠진 이유는 물론 외국인이 팔아서 주가가 하락한 게 외형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이유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그 엔캐리 많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엔캐리를 통한 채권 투자,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차익 거래를 통한 채권 수익률을 확보한 자금들이 기존에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채권만 투자했던 것이 아니고 주식에도 투자되어 있고 원자재에도 투자되어 있고 많은 상품들에 투자되어 있었거든요. 이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최근 일어나고 있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서 CPI를 얘기하기 전에 CPI와 맞물려서 연동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딩을 통해서 채권에 투자된 자금들이 빠져나가면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요?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를 이용한 무위험 차익거래 수준에서의 그 거래를 했던 자금들이 미 채권과 일본의 채권을 매도하고 이 자금들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어디로 가는 경로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 자금들이 지금부터 CPI와 연동된 흐름으로 내용을 맞물려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집중해서 대처해 주신다면 돈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서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앞으로 개선되고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까지 제가 딱 짚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I로 다시 넘어와서 CPI 중요하죠. 근데 최근 상황에서는 과거 대비해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주요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가가 많이 안정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난주에 나왔던 PCE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2.5% 수준 상승하는 수준의 상황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2년 전 9월이었죠. 정확하게 2년 전에 CPI가 9.1%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때 자이언트 스텝 0.75씩 4번을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 2.9%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물가 수준에서의 상황은 굉장히 안정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돈의 흐름을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특히 파월 의장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자. 그리고 2% 수준에서의 물가 수준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파월 의장이 항상 얘기했던 그랬죠. 내용이거든요. 네. 뭐 데이터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에 대한 데이터고 2% 물가 수준이라고 하는 PC를 이제 그 연준에서는 주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P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CPI, PC가 왜 중요한지를 보게 되면 의식주입니다. CPI는 그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죠. 그리고 중고차 시세 가격이 주요하게 구성되는 상품이고요. PC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다른 게 의료비하고 주거비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물가 지표 그 산출하는 구성 데이터거든요. 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2.5% 또는 2.9%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왜 연준에서 꼭 2% 수준에서의 물가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1%도 아니고 3%도 아니고 왜 2%까지 안정화되는 물가 수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물가가 너무 내려도 또 안 좋지 않습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겠지만 이제 돈의 균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2% 수준이거든요. 2%.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S&P 배당 지수 펀드 수익률이 2.5% 내외입니다. 2.5에서 3%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다우 지수 배당 지수 펀드 수익률이 3에서 3.5% 수준에서의 사이입니다. 그러면 2%라고 한다면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3.7%죠. 그러면 돈이 지금 애매한 중간 단계에서의 과정에 있어. 2% 물가 수준을 보여주게 되면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익률 자체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까지의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배당지수 펀드에 들어갔던 돈이 채권 시장으로 돈이 계속 넘어갔던 거거든요.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물가가 안정화되면서 물가가 안정화된다는 건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돈이 중간계에서 딱 머물러 있습니다. 연준에서 의도하는 것은 2% 수준에서의 물가 수준을 계속 얘기했던 것은 돈이 중간계에 있는 거를 가장 좋아합니다. 채권 시장으로 휩쓸리지도 않고 주식 시장으로도 휩쓸리지 않는 이 수준에서의 물가 수준이 2%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2%에 대한 계속된 얘기들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돈의 흐름 자체가 기존의 채권 시장에서 머물렀던 많은 자산들이 주식 시장으로 넘어오는 과정의 과도기적 측면에서의 중간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년 국채 수익률은 3.7%이고요. S&P 배당지수 펀드와 다우지수 배당지수 펀드는 대략 그 평균치로 보게 되면 한 3%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금리는 점진적으로 내려가겠죠. 물가 수준에서의 상황도 금리에 연동됐기 때문에 안정화되어 있는데 배당지수 펀드는 3%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채권에 대한 투자 메리트보다는 배당지수 펀드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점점 앞으로 부각이 되는 상황이 역전되면서 부각이 되는 상황이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금리는 내려가는 하향화 진행이 될 거고 배당지수 펀드 수익률은 3% 수준으로 딱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돈의 이동 자체가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넘어가는 지금 과도기적 흐름에서의 진행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S&P 배당지수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품목, 다우지수 배당지수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품목, 이게 과연 어떤 종목일까를 판단해 보게 되면 돈의 흐름이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들 종목들의 주가가 앞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이들과 관련된 산업과 연관된 주식시장의 종목들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형태로의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CPI가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이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지만 2% 수준에서의 수치가 안정화가 된다라면 시장에서의 돈의 물줄기는 이제 주식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지 이번에 CPI가 나왔을 때 이번에도 2%대 물가 상승률이 나왔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채권 시장에서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연금 생활자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연금 생활자들이 투자하는 상품이 단순하게 은행에 넣어놓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자금들은 이제 배당지수 펀드의 대부분 이제 그
간접 투자를 하긴 하지만 네. 배당지수 펀드에 대부분 투자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지수 펀드에 자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흐름이 전환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S&P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S&P 종목의 구성이 기술주가 아니죠. 일부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산업주하고요, 은행주하고 운송주가 포함되어 있고 네. 다우지수는 대부분 산업주, 산업주 중심으로 해서 종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힌트를 드리게 되면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은 M7과 같은 기술주 중심에서의 시장 흐름을 이끌어가는 형태로의 지수 상승이 나타나기보다는 다우지수와 S&P에 구성되어 있는 산업주 전반의 흐름이 개선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10% 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편차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한 2% 수준에서의 역사적 고점 수준 대비해서 이 편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히려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돈이 조금씩 넘어가는 단계에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들과 S&P 구성 종목들의 흐름들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투자도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이 물가 상승률 데이터 나오는 것을 토대로 돈의 흐름을 보면서 네. 저희가 투자 전략도 이제는 시선이 어디 쪽으로 향해야 하는지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 첫 번째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저희가 잠시 후에 이 산업활동, 미국의 산업활동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내용 저희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전에 네. 베스트 2 이슈를 네. 먼저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이야기해봤고 두 번째 이슈 자막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베스트 2는요. 경기 침체, 아래 공포, 실제인가입니다. 사실 이 아래 공포라는 단어 이제는 참 시장에서 또 이 경제 방송에서 많이들 들으셨을 네. 것 같습니다. 많이 이제는 좀 지겹기도 하다라는 네. 생각을 하실 텐데 최근에는 이 아래 공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걸로 좀 다른 키워드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시장에서의 네. 지표로 이제 경기 침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네. 지난해 또는 그 이전에 22년, 23년의 흐름에서 가장 주요하게 우리가 판단했던 것은 그 당시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에 대한 얘기들 많이 들어오셨죠. 지난해와 지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단기 금리라고 하면 많은 상품의 그 채권 상품들이 있겠지만 보통 2년물과 10년물의 네. 금리 차가 역전됐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통상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은행에서 그러니까 정기 적금을 들면 기간이 긴 게 이자율이 높은 게 당연하죠. 10년 만기 적금이 이자가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10년 동안 내가 계속 네. 적금을 넣기 때문에 2년짜리보다 10년짜리가 이자가 높은 게 당연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는 이 장단기 채권, 그러니까 장기 채권이 금리가 높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시장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2년짜리 금리가 오히려 더 높은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자주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왜 이런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가 앞으로 그다지 좋을 것 같지 않아 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듀레이션 조정을 우리가 한다라고 그러는데 네. 짧은 채권 위주로 매매를 합니다. 왜? 긴 채권을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금리 수준에서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좀 다르죠. 역전이 자주 됩니다.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날 때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장기 금리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역전이 되는구나. 그러면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구나라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났을 때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 참여자가 누구일까요? 채권 매니저이겠죠. 왜냐하면 채권을 가장 많이 핸들링하고 다루고 매매하고. 매매하기 때문에 네. 제가 증권사에 있었는데요. 증권사에서 가장 신입사원 중에서 똑똑한 친구들은 채권부로 갑니다. 은행에서 가장 똑똑한 친구들은 자금부로 가요. 자금부에 가서 외환하고 이제 채권 쪽을 운영하는데 증권사에서도 그만큼 이제 똑똑하고 이 명석한 판단력을 가진 친구들이 채권 시장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큰 돈의 줄기의 흐름을 잘 읽어요.
돈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래서 채권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돈의 흐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때는 경기 불황이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올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장단기 금리가 어떠한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유무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역전은 아닌데요. 2년물과 10년물이 거의 붙었습니다. 3.7 전후로 해서 거의 붙었다가 지난 금요일, 목요일 정도에 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은 안 됐어요. 10년물이 당연히 높아야 되는 게 상식적인 수준이고 2년물이 낮아야 되는 게 상식적인 수준이거든요. 지난주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 우려감이 깊어지면서 장단기 금리가 거의 교차하는 수준에서 3.7로 붙었다가 다시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경기 침체 약간의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시장의 가정 아래 채권 시장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역전이 돼서요. 대략 한 0.5, 그러니까 50bp 수준의 격차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물이 50bp가 더 높고요. 10년물이 50bp가 낮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앞으로의 시장에서의 경기 상황은 불황이구나, 침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권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판단해 보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채권 시장에서의 가격들로 확인해 본 결과 아니다. 침체의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으로서의 채권 시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근거로의 데이터였고요. 여기에 이제 지난주 나왔던 여러 가지 그 PMI라든가 ISM 서비스 지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게 되더라도 이 내용들이 전월 대비는 상승했으나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한 산업 생산의 저조한 흐름에 있어서 경기 침체가 아닐까라는 시장에서 지배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간의 소비 위주의 그 산업 활동을 보여줬던 그 시장이 생산 위주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 기존에 나왔던 PMI라든가 서비스업 지수라든가 산업 활동 지표들은 개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까지 나왔던 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 데이터들이 다소 위축된 데이터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경기 침체로 가는 데이터의 확인이 아니고요. 이거는 금리나 시점에서의 일부 진행되어진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데이터였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과도하게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확산으로 해서 시장이 하락하고 시장에 압박하고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 조금 괴리된 상황에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오늘 두 번째 이슈 제목에서 경기 침체 아래 공포 실제인가라고 물었을 때 과도한 두려움이다라는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 이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고 물론 차이는 좁아졌지만 그리고 경제 지표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지난주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그러면 이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 데이터는 사실 좀 해석이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였죠. 네. 실업률은 4.2% 그리고 일자리수 한 14만 개 나왔나요? 그러니까 전전월에는 11만 개, 전월 데이터는 14만 개, 13만 개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7, 8월 데이터는 이 휴가 시즌과 연관돼 있어서 그 비농부분 취업자 수는 일반적으로 수치가 나오는 게 25만 개 일자리가 일반적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7, 8월 데이터는 약간 왜곡돼 있습니다. 10만 개 내외 데이터는 굉장히 작은 데이터거든요. 7, 8월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 데이터의 확실한 상황의 내용은 9월 데이터를 봐야지만 정확하게 고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실업률 데이터는 4%에서 5% 사이에서 움직이는 시장이 가장 시장에서 긍정적인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실업률 상황이기 때문에 전전월 4.3에서 4.2 수준에서의 실업률 데이터는 4%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실업률 고용 시장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는 전혀 무관한 상황에서의 데이터였다.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빠졌던 것은 고용 지표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니고요. 동일 시점에서 10시 반 흐름에서부터 미국의 시세미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달러 N 가격의 전향적인 흐름에서의 통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에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주시장의 기술주들이 하락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먼저 나온 고용 지표에 대해서 하락 요인으로 판단해서 경기 침체로 읽어가는 것은 시장의 판단 기준으로서 조금 괴리된 상황에서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시장에 대한 해석까지도 좀 다시금 해주셨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공포에 대한 부분은 좀 덜 수 있는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마지막 이슈를 통해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베스트 1 이슈는요. 네, 베스트 1 1위로 꼽아주신 이슈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단행 시 산업활동 증가할까입니다. 자, 미국의 산업활동에 대해서 앞서 저희가 시장의 흐름, 돈의 흐름이 가는 곳에 대해서 얘기를 사실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FOMC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금리 인하 산업활동 증가에 좀 어렵죠. 그러면 이번 주에 예견된 일정 중에 그 TV 토론회가 있어요. 네. 트럼프 후보와 대선. 해리스 후보의 어떤 연결점과 트럼프 후보의 어떤 그 시장 정책적인 부분과 연결해서 금리 인하 산업 활동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리스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에서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는 바이오주다, 뭐 대마 관련주다, 또는 전기차 관련주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해석점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고요. 공화당과 민주당은 돈을 푸는 방식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가 속한 소속 당에서의 흐름은 일단 정부에서 돈을 걷어들인 다음에 돈을 푸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똑같았죠. 금리를 상승시켜서 높은 금리 수준에서 채권을 매각했고요. 매각된 채권에 달러가 들어온 자금으로 SOC 투자라든가 정부에서 오래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가져온 다음에 집행하는 형태에서의 돈을 푸는 방식이고요. 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기업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기업의 회사채나 은행채를 사줘서 직접적인 투여를 하는 형태에서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금리가 좀 더 안정화된 흐름에서의 그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해리스 후보보다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뭐 해리스다 트럼프다 여러 가지 그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는 후보 중에서는 트럼프가 좀 더 시장 영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산업 활동으로의 해석점을 판단해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기업에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회사채를 사준다든가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업 친화적인 내용으로서의 흐름을 진행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종목 간의 흐름이 그 기술주 중심에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재에서 특히 석유, 정유 관련주, 또 자동차 관련주, 화학 관련주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개선되는 현상들의 모습들이 많이 진행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난 2017년도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주시장에서 상승했던 종목을 뭐 바이오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 상승했던 종목은 은행주와 캐터필러입니다. 그 당시에 은행주에 대해서는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재건 사업과 SOC 투자를 한다는 측면으로 캐터필러 같은 전통적인 산업주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종목 간의 흐름, 제가 S&P에 대한 시장 투자가 점증될 것이고 금리도 인하되고 산업 환경의 구조가 변화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지켜볼 종목은 M7과 관련된 기술주 중심의 종목들로의 그 지향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엑슨모빌이라든가 듀폰이라든가 뉴코어라든가 GM인 같은 종목들 에너지. 이러한 종목들이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시장으로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의 방향성을 바꾸어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와 전체적인 정책주 산업주의 방향성이 바뀐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뭐 앞으로의 글로벌 시장 이슈들이 지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기회가 좀 될 수 맞습니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님 저희 이번 주에 주요하게 좀 변수들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달러엔의 상황입니다. 지금 143엔 전후로 해서 안정화까지는 아니지만 추가 하락이 방어되고 있죠. 달러 엔의 가격이 140엔 이하로 하락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143엔 지금의 가격 수준에서 안정화가 된다라면 네. 삼성전자가 지금 종합지수 2,500포인트 기준에서 환산 가격을 평가해 봤을 때 7만 3, 4천 원이 일반적인 수준의 평균 가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제자리로 가는 과정에서 회귀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겠죠. 그렇다면 지수의 흐름 또한 달러 엔화가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종목의 흐름들이 빠르게 개선되는 현상들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반대로 엔화가 하락하는, 달러 엔이 하락하는 현상에서 140엔을 근접하거나 하향 돌파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은 추가로 가격 조정 내지는 흐름의 지지부진한 내용에서의 가능성이 좀 더 큰 이러한 내용으로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달러 엔의 방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연휴를 앞둔 주시장에서의 상황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기보다는 등락 과정에서의 시장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 테마주들 많이 있죠. 뭐 STO라든가 또 그 페이스 딥페이크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의 종목들을 이번 주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지켜보자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이번 주 투자 대응 전략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 키워드로는 엔달러 환율 얘기를 해주셨고 시기적으로는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테마성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